한국인들 때문에 지금 일본 조상들이 욕먹고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아빠 제발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제 인정 좀 하세요. 여기 일본에 사는 한 소녀가 아버지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부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최근 일본은 예상치 못한 시련의 연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진과 태풍의 위협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도시와 마을 곳곳에서는 피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 일본 여성의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가진 이 여성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녀의 글에는 한국 방문 당시의 추억과 함께 현재 일본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을 때 경험했던 교류 프로그램을 회상하며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반대에도 한국을 너무 사랑한 일본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추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히로사와 루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사는 시골 마을인 학교에서도 저와 친구들은 매일 한국 드라마를 감상하며 K-팝 아이돌 소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꼭 친구들과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마스모토시입니다. 여긴 일반적으로 도시보다는 자연환경과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골입니다. 아름다운 산악 지형과 전통적인 일본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동네에 비하면 한국 드라마 속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가장 부러운 것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반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 하루카는 한국을 다녀온 유일한 친구예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송가인 씨의 팬이라 송가인 씨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콘서트에 가 있는 동안 하루카는 엄마와 쇼핑도 하고 한국의 예쁜 카페들도 다니면서 구경했다고 했어요. 불고기에 비빔밥에 특히 한국 길거리에서 파는 간식들도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여행 다녀온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부럽고 왜 우리 집은 못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꿈도 못 꾸리거든요. 저희 아빠 때문에요. 저희 아빠는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인들을 욕을 하고 일본 안에서 욕을 하는 혐한우익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자상한 분들이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저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부모님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한류에 빠지게 되면서 아버지와 계속 다투게 되었어요. 제가 한류에 빠진 계기는 BTS를 보자마자 반해버렸어요. 완벽한 얼굴과 뛰어난 실력까지 정말 BTS는 제가 본 최고의 가수예요. 그렇게 K-팝에 빠지다 보니 다른 한국 아이돌들도 알게 되었는데 일본 아이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외모와 키, 뛰어난 노래 실력에 정말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제 K-팝 사랑은 엄마한테까지 전해졌어요. 한국 드라마도 정말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내용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훌륭했어요. 이제 일본 드라마는 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저와 한두 편 보시더니 이제 저보다 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흠뻑 빠져 계세요. 이제 유치한 일본 드라마는 못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빠지면 빠질수록 언젠가 꼭 한번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큰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학교의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수학여행이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관련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아마 관련된 소식을 본 한국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얼싸안고 방방 뛰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 여행이라니. 4박 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제가 가보고 싶었던 중요한 장소들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 아버지였어요. 학교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결정되고 여행비를 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한국 출신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던데.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거냐며? 아버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이며 일본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한국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학교에 항해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막아야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빠가 그렇게 하시면 전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학교를 다니냐고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결정된 일인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냐며 일정도 이미 나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위험한 한국으로 너를 보낼 수 없으니 너라도 수학여행을 빠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테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절대로 내가 한국에 가는 건 허락을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상황이 되니 저는 눈물이 줄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지도 않고 단순한 편견으로 한국을 완전히 거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미웠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에게 한 행동이 독일 나치의 행동과 다를 바 없었고 그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독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이것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어요. 왜 아빠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이 문제로 수학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아빠와 말다툼을 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매일 메신저를 통해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고해야만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우리를 향해 아빠가 우려한 것과는 달리 카메라 플래시로 세례를 받고 잘 왔다라는 인사만 들었습니다. 아빠가 말한 것처럼 일본인이라고 꺼지라는 말이나 계란을 던지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친절하게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실시간으로 전송한 한국의 뉴스를 보내면서도 아빠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주를 방문하여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한복을 입어보며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멋을 알기에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봤는데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고 맛은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식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한 번도 일본에서 한국 음식점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친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특별히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다가가 보니 김을 파는 가게였어요. 일본에서는 한국 김이 유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김은 일본 김과는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본 김은 좀 두껍고 간장 맛이 나서 바삭하고 얇은 한국의 김과는 맛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김을 구우시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이리 와보라고 손짓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한 줄 알고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할머니께서는 굽던 김을 먹기 좋게 잘라서 먹으라고 주셨어요.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을 먹으면 돈을 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지갑을 꺼냈는데 할머니께서는 손사래를 치며 한국에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잘 놀다 가거라. 일본인들이 한국 김을 좋아한다니까 맛보고 가거라. 라고 옆에 계시는 분이 휴대폰으로 통역해 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올 것만 같았어요. 역사 문제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한국인이 일본인이 밉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이렇게 따뜻한 대우를 받다니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일은 또 있었어요. 우리가 찾아간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도 우릴 모두 열렬히 환영해 주었고 우리는 번역 앱과 서툰 한국어, 영어, 일어를 섞어가며 K-팝과 드라마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툴게 물어봤는데 한국 학생들은 일본이 명백하게 한국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을 방문한 우리에게는 나쁜 시선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사람이었죠. 한국인들은 오히려 더 큰 포용으로 일본인을 맞이하며 참을성 있게 일본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자기의 편견에 갇혀 있었죠.
이런 한국인들을 비난하다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어난 일을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읽기만 하고 도통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왔으니 아빠의 걱정은 다 잊고 저는 한국을 열심히 즐겼습니다. 저를 정말 감탄하게 한 것 중 하나는 전주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도 정말 신기했어요. 마스모토시에 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좋게 말하면 자연이 아름다운 시골이고 나쁘게 말하면 총구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가 이 정도로 멋진데 과연 서울은 어떨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더 반짝거리고 멋지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착하자마자 크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보다 현실의 서울은 훨씬 휘황찬란하고 멋졌어요. 처음으로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마스모토시는 노면 전차가 다니는 곳이라 10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어 가까이서 보면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또한 자동차 신호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멈추면 지하철도 같이 멈추고 달리면 같이 달리는데 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고 좋은 점도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폐를 잔돈 교환기에서 잔돈으로 바꿔 딱 맞게 요금통에 넣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웃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금통과 잔돈 교환기가 붙어 있어 딴 생각을 하다가 돈을 잔돈 교환기에 넣게 되면 다시 돈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도쿄 지하철은 좋지 않냐고 하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저도 가끔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하고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환승하려다가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는 일도 많고요. 부끄럽지만 일본인인 저도 도쿄에 갔다가 길을 헤맨 적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돈되어 있고 큰 역사 안에 환승 표시가 잘 되어 있으며 지하철 역무원들은 안내를 부탁하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친절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인들의 이런 친절과 배려심은 꼭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번 수학여행에서 최고로 환상적인 것은 롯데월드였어요. 일본의 놀이동산을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방문한다고 알고 있지만 심심한 놀이기구가 많아서 재미가 부족한 편이었는데 한국은 놀이기구의 스케일과 스릴이 엄청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인데 친구들과 염원하던 한국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소원 성취도 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의 세련됨에도 놀라웠어요. 저는 일본 여성 중에서는 키가 좀 큰 편인데요. 일본에서는 놀이기구 줄을 서 있을 때 뒤를 돌아보면 키 큰 남자를 찾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국 남자들은 높은 키와 세련된 옷차림, 건강한 피부를 자랑하며 눈에 띄게 멋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속 배우들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멋지다니 한국으로의 유학을 다시 다짐하게 됐죠. 제 환상적인 수학여행 체험기를 아빠에게 매일 보냈는데 아빠는 도무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난리를 쳤을 때도 한국에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걱정했을 때도 말이 없으셨죠. 걱정이 돼서 마지막 날 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했는데 내일 집에 돌아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들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면서 한국 김, 화장품, 예쁜 옷, 그리고 BTS 굿즈까지 가득 쇼핑한 것들을 안고 들어가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빠가 무슨 소식을 전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돈을 주고 왔냐며 내가 힘들게 번 돈을 한국에 썼다고 노발대발할 텐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툭 떨어진 느낌이었죠.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간 순간 놀라웠습니다. 아빠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첫마디가 재미있었니? 였죠.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던 것은 사실이라 네, 재미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아빠와 마주 보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자니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말을 꺼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루카 아빠 때문에 부끄러운 적이 많았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아빠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빠는 제가 보내준 한국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니까 욕먹이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으셨다는데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사진과 조작이 불가능한 동영상들을 보며 한국인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량을 베풀지라고 생각을 계속했다고 하셨어요. 이제껏 머릿속에서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에 혼란이 와서 아버지께서는 매번 사용하는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를 꼴딱 세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시고는 내가 알고 있던 건 모조리 다 거짓이었고 일본 입장에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설프게나마 공부해서 전달했던 역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아셨고요. 그래서 그동안 혐한 우익으로 활동해왔던 세월이 부끄러워지셨고 또 그런 아빠를 둔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 너무 생소했는데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접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서 그랬다면서 너에게 생생한 한국의 경험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빠와 대립해왔는데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아빠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변한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빠의 변화가 너무 기쁘고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아셨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아빠와 함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거든요. 언어를 능통하게 배우면 한국에서의 유학도 꿈꿀 수 있겠죠?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일본 여학생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루카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녀의 용기와 변화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본 여학생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냐? 한국에는 뭐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전 꼭 갈 거예요. 도쿄의 한 오래된 일본식 가옥에서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둘러싼 두 사람 간의 팽팽한 기싸움에 부모님마저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할아버지는 손녀의 한국 여행을 그토록 반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손녀는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하루나예요. 23살 일본 대학생이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건 3년 전 우연히 들은 K-팝 때문이었어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제 방은 이제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가득 차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제 일상은 온통 한국 문화로 가득 찼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 꿈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였죠. 도대체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냐? 한국에는 뭐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웠어요. 90세의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격분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전 꼭 갈 거예요. 저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이런 말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열정을 할아버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갈등은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노년층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는 과거의 역사적 갈등이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반면 우리 세대는 K-팝,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에 열광하고 있죠.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시는 걸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동시에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갈등은 단순한 여행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겪은 건 세대 간의 깊은 가치관 차이였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와 고착된 과거 사이의 충돌이었죠. 할아버지와 제 사이의 다툼은 마치 일본 사회의 축소판 같았어요. 한쪽에는 한류에 빠진 젊은 세대가,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노년층이 있었죠. 그 사이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제 꿈을 지키려 했어요. 그때 저는 순진했어요. 이 여행으로 할아버지께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을 여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시작한 이 작은 여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우리 가족과 일본, 사회 전체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죠. 할아버지와의 말다툼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하루나, 정말 갈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몰래 여행을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짐을 꾸릴 때도 여권을 챙길 때도 조심 또 조심했어요. 출발 전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까 고민했단다. 하지만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면 다녀와서 꼭 할아버지께 설명드리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할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죠. 그때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루나.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을 뿐이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섰어요.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토록 원했던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할아버지, 꼭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행 버스에 올랐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와, 정말 한국에 왔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넋을 잃고 있을 때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보셨던 한국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는 거였어요. 그 맛있는 냄새와 얼큰한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서 오세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야경, 홍대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왔다고요? 대단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여행 3일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여전히 친절했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줬죠. 일본 문화도 정말 멋져요. 저희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젊은이들은 그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여행 7일째 되는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죠. 일본 정부가 또 역사를 왜곡하고 있대. 정말 화가 나.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 불편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실수로 옆 테이블 의자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일본어가 튀어나왔어요.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옆 테이블의 두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망치듯 카페를 나서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우리가 한 말 들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일본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거였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 여행 중이신가 봐요? 우리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받게 될까 봐 걱정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이해해요. 역사 문제는 정말 복잡하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제 서툰 한국어의 격려도 아끼지 않았죠. 일본 친구가 생겼네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 연락주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헤어질 때 그들이 건넨 말에 저는 웃음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께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나라였어요. 어려운 역사와 현재의 문제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려는 따뜻한 마음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제 겨우 여행의 절반을 지났을 뿐인데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고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여행의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며 할아버지 세대와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와, 삼국시대의 유물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금관이었어요. 섬세한 장식과 화려한 디자인의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봤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이걸 보셨다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셨을까? 다음 날은 DMZ 투어에 참가했어요. 분단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니 한국이 겪어온 아픔이 가슴에 와닿았죠.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죠. 가이드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역사의 무게를 느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한복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며 사진도 찍었죠. 그때 만난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한복이 참 잘 어울리네.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일본에서 왔어요. 제가 조심스레 대답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 우리나라 한복이 예쁘지? 내 나라 기모노도 참 아름답더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역사적 아픔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되새겨봤죠.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불안했었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복잡한 나라였어요. 아름다운 전통과 현대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아픈 역사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나눌 대화를 생각하며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죠.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여행은 끝났지만 저와 할아버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행을 통해 제가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할아버지와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꼭 다시 올게, 한국.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해보려 노력했어요. 할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하루나, 돌아왔구나.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걱정, 안도,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어땠니? 한국은?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 문화도 아름답고, 제 말을 듣던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 하지만 넌 아직 진짜 한국을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있었던 일, DMZ 투어에서 느낀 점, 한복 체험에서 만난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이 변했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갔죠. 할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본 한국을 할아버지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하루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적어도 할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조금은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저는 종종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할아버지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도 한 번씩 보시고 한국 음식도 같이 만들어 먹어봤어요. 물론 아직 할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제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겠죠. 이번 여행은 끝났지만 저희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할아버지와 제 사이의 이해를 넓히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그 첫걸음을 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소녀 하루나의 한국 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할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국의 진정한 모습과 매력을 발견하게 된 하루나의 여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특히 과거의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나와 할아버지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세대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관광객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방콕 시내 한복판에서 태국 상인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관광객 보이콧을 외치던 그들이었는데 말이죠. 불과 1년 전 추석,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태국의 거리가 지금은 마치 유령 도시가 된 듯합니다. 왜 태국인들은 갑자기 한국인들을 목매어 부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카오산 로드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는 수안이에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작년 추석, 우리 호텔은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수안, 혹시 남는 방 없어? 복도에서라도 자고 싶어. 한국인 친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할 정도였죠. 그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매일 밤 매출을 계산하면서 웃음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자니 가슴이 아파요.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이 거리 전체가 마치 유령구시가 된 것 같아요. 철컥 소리와 함께 하나둘 문을 닫는 상점들을 보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호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호텔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수안, 큰일 났어. 한국에서 우리 태국인들을 대거 추방한대. 친구 피차이의 말에 저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말았죠.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피차이가 숨을 고르며 설명하더라고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추방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요. 어머나, 이제 어쩌지?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우리 태국여행사협회 유타차이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의 관광 명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영화와 넷플릭스 드라마로 유명해진 곳들은 일시적 인기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더군요.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여행이 한국보다 저렴하다며 직접 비용까지 비교했대요. 세상에,
저런 말을 어떻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발언이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의 귀에 들어갔고 결국 우리 협회가 공식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로 태국 전역에서 반한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거든요. SNS에서는 노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됐고 거리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한국 여행을 거부하자는 운동도 퍼졌죠. 그 결과 올해 초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 수가 작년보다 21%나 줄었대요. 반면 중국이나 일본, 대만 관광객은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KETA라는 제도 때문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를 막으려고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저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제발 이러지 말자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피차이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향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국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세상에 정말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공항 곳곳에서 혼란의 물결이 일렁였어요. 추방된 태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입국 심사대는 마비 상태였고 수함을 찾는 곳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공항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잠깐, 저 사람, 솜차이 아냐? 솜차이는 제 오랜 친구이자 몇 년 전 한국으로 떠난 옛 직장 동료였어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솜차이.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안,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솜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생활, 불법 체류자 단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추방까지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솜차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20만 명의 실업자들이 한꺼번에 생겨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우리 호텔과 거리가 떠올랐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관광객도 사라지고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돌아오고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귀환 이후 태국의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관광업에 의존하던 우리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죠.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카오산 로드를 걸어 호텔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임대 간판들이 거리 곳곳에 나붙어 있었죠. 어머나, 피식 아저씨네 식당도 문 닫았네. 30년 넘게 영업해온 유명한 팟타이 식당마저 문을 닫은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어머니였죠. 수안, 큰일 났어. 우리 식당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도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들이 끊기면서 매출이 90%나 줄어들었대요. 어떡해. 이러다 우리도 문 닫는 거 아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수안 씨,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직원 절반을 해고하겠대요. 뭐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날 오후 저희 호텔은 직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한숨을 쉬며 호텔 로비에 앉았어요. 텅 빈 로비를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죠. 그때 제 눈에 작년 추석 때 찍은 사진이 들어왔어요. 한국 관광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아, 그때가 좋았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했죠. 그래도 이제 희미하게나마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부터 SNS가 시끌벅적했어요. 샵너콜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였죠. 태국 전역에서 한국 여행 거부 운동과 불매 운동이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 한국 식당 앞 시위 사진들이 넘쳐났죠. 심지어 한국인들을 위협하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이제 그만. 우리 태국 브랜드가 더 좋아요. K-pop,
이젠 지겨워. J-팝이 진짜 음악이지. 한국 여행 대신 일본으로 가세요. 더 친절하고 볼 것도 많아요. 이런 댓글들이 SNS를 뒤덮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중국과 일본을 추천하는 글들이었어요. 중국 관광지가 한국보다 100배는 좋아요. 게다가 물가도 저렴하고 일본 문화가 한국보다 훨씬 세련되고 품격 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이 상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TV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과 태국의 갈등 상황을 보도했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했다는 소식,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 모든 게 악화의 길을 걷고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한국인 친구 수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영은 방콕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의 메시지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수안, 나 이제 태국에서 못 살겠어.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고 수업도 취소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수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수영,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 상황이 곧 나아질 거야. 수안, 고마워. 하지만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살 수는 없어. 수영의 말에 뭐라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과 태국의 오랜 우정,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댓글은 차가웠어요. 한국 돈에 눈이 멀었네 등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수안, 넌 태국인의 자존심도 없어.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면서 한국 편 들지 마.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이런 댓글들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도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에 대한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수영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공항으로 배웅을 갔죠. 그녀를 보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해야 해. 수영,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나은 태국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 수안. 나도 그날을 기대할게. 건강해. 수영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태국에 남아있는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지, 그들도 모두 떠나게 되는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반한 포스터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과 태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지만 모두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혼자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나 버거웠죠. 아, 이건 정말 어렵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밤새 고민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문제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지쳐 잠들고 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지, 그런 생각들이 꿈속에서도 저를 괴롭혔답니다. 며칠 후, 저는 거리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생존권을 보장하라. 그들의 외침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플래카드에는 절박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죠. 경찰들이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시위대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꿈을 키우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거리에서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니. 시위대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제 오랜 친구 피차이였죠. 그녀도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사람 중 하나였어요. 피차이. 제가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 내가 여기 웬일이야? 피차이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피차이는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추방 이후의 상황을 털어놓았죠. 한국에서는 힘들어도 희망이라도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경계의 눈초리로 보고, 게다가 기술도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피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죠. 정부에서는 뭐라도 해주고 있어.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피차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존재일 뿐이야.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제 보니 곳곳에서 실업자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공원 벤치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문득 솜차이가 걱정되었어요.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솜차이를 찾아갔어요.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였죠. 문을 두드리자 헬쑥한 얼굴에 솜차이가 나왔어요. 수안, 어쩐 일이야? 솜차이의 방은 한눈에 봐도 열악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힘들었지만 돈은 꽤 벌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는 일할 곳이 없어. 가진 기술이라곤 건설 현장 경험뿐인데 태국에선 그마저도 인정해주지 않아. 한국에서는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도 너무 힘들어. 솜차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는 거대한 인도주의적 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만 나올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본 것들이 잊히지 않는다. 피차이, 솜차이, 그리고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나를 괴롭힌다.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하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침 뉴스를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죠. 태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군사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의 군사력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첨단 장비만 자랑할 뿐 실전 능력은 의문이다. 하지만 우리 태국군은 언제든 자국민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 발언은 폭탄과도 같았어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했고 양국 관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그날 오후 호텔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다음 달에 예약했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거리로 나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 제품을 파는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한국 식당들도 텅 비어 있었죠. 그때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태국인들은 한국에 가기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관광업에 의존하던 우리 지역 경제는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태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었죠. 만약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수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갈등은 단순히 관광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요. 밤이 되어 호텔 옥상에 올라갔어요. 한때는 한국 관광객들로 활기 넘치던 거리가 이제는 쓸쓸해 보였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양국 정부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 갈등은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 여행객 대상 상품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한국과 태국의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는 모습이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지 아니면 영원히 꿈으로만 남게 될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벅차고 힘들었지만 어딘가에 해결책이 있을 거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 건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뉴스를 주시했어요. 어떤 변화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불법 체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걸까요? 뉴스를 보니 태국 노동부 장관이 여행사 협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불법 취업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죠. 세상에,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 저는 TV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장관의 말에 따르면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한국에 갔다가 불법 노동자가 된대요. 계약서도 없이 한국어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이 넘는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10만 명이라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정부는 특별 단속팀까지 만들어 공항에 배치했대요. 수완나품 공항과 돈무항 공항에서 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거죠. 한국 출입국관리소와도 협력한다고 하니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나 봐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외면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호텔도 예약 취소가 잇따랐어요. 수안, 이러다 우리 호텔도 문 닫는 거 아냐? 동료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뉴스를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푸켓,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유명 관광지에서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대요. 한국인들이 즐겨 찾던 곳들인데 말이에요. 그러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세타타위신 태국 총리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태국 경제의 20%가 관광산업인데 지금 끔찍한 불황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 경제가 위험합니다. 총리의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구나 싶었죠. 우리가 너무 한국을 무시한 거야.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지. 그날 밤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부의 발표를 들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 같아.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올까? 우리 호텔과 이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까?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호텔 로비에 한국어로 환영 문구를 써붙이기로 말이에요. 작은 변화지만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로비에 한국어 환영 문구를 붙였어요. 한국 손님 여러분, 언제나 환영합니다. 라고 써놓았죠. 작은 행동이지만 이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랬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랍게도 주변 상점들도 비슷한 문구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카오산 로드 전체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텔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한국 관광객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요.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태국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닐까? SNS 노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런 행동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한국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태국인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애국적인 행동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호텔 주변을 청소하고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더 보기 좋게 꾸몄어요. 어느 날은 호텔 앞에서 작은 한국 문화 체험 코너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비록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끌 수 있었죠. 언젠가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해요. 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오해가 풀리고 다시 한번 우리 거리가 한국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호텔 문을 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 방콕의 작은 호텔 매니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한국과 태국의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게 된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모습을 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엄격한 법 집행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SNS를 통한 혐오 표현이나 불매 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까요? 그리고 한국과 태국, 앞으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적발됐다고요? 이번에도 또 중국 불법 체류자들인가요? CNN 뉴스룸의 분주한 아침. 한 젊은 여성 기자가 편집장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 그레이스 김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민 온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에겐 늘 두 개의 정체성이 공존했거든요.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인, 그 경계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때론 혼란스럽기도 했죠. 어릴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한국 이야기들은 제게 마법 같았어요. 까만 머리에 까만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 그 이야기들은 제 상상력을 자극했고 결국 저를 국제 뉴스의 세계로 이끌었답니다. CNN에 입사한 후 저는 주로 아시아 관련 뉴스를 담당했어요. 그러다 최근 중국발 뉴스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인들의 대규모 탈출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나마 정글을 건너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인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중국인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의문을 풀고 싶어졌죠. 그날도 저는 취재를 위해 현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의 조국 중국을 떠나 이런 위험한 여정을 택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현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난민인지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주민인지, 그리고 이런 대규모 이주가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 갔어요.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건 이들의 조직력이었어요. 마치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죠. 이게 단순한 개인들의 선택인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5일간의 정글 취재를 마치고 파나마시티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까?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어떨까? 제게 한국은 제 뿌리의 반쪽이자 놀라운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였어요. 그곳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저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을 때 저는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생겨났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의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그리고 한국의 상황도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이죠. 파나마에서의 충격적인 취재를 마치고 뉴욕 본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편집장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레이스, 자네 리포트를 봤네. 정말 놀랍더군.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야. 우리는 이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야 해. 저도 동의했죠. 맞아요. 중국 내부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베이징으로 가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중국 당국의 감시가 심하니까. 그렇게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취재는 쉽지 않았어요. 당국의 감시는 예상보다 훨씬 심했고 사람들은 외국 기자와의 대화를 꺼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실마리라는 걸요. 편집장님, 저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전화로 보고했어요. 한국이라고? 왜? 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고 있대요. 거기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가보게.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건 단순한 이주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중국인들을 만나게 된 거죠.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출국장은 평소보다 더 북적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행 비행기 탑승구 앞은 특히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으로 가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양판이라는 3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던 순진이라는 여성도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잡혀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해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죠. 한국은 기회의 나라잖아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고 K-팝,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거기다 민주주의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순진도 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우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저희에겐 가장 큰 매력이에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그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과연 현실과 얼마나 부합할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런 대규모 유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공항 곳곳에 붙어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포스터가 눈에 띄었거든요. 한국은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곧 한국의 놀라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튿날 저는 곧바로 취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목적지는 대림동. 이곳은 서울 최대의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죠. 대림역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의 간판 대부분이 중국어로 쓰여 있었고 귓가에 들리는 대화도 대부분 중국어였어요. 마치 서울이 아닌 베이징의 한 거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취재를 위해 만난 지역 주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어요. 요즘은 밤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중국인들끼리 모여 술 마시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어서 만난 한국인 가게 주인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같은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안 돼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인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고액의 수술을 받고 바로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진들이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한국 내 중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약 25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는 전체 불법 체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체류자들의 권리는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분명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 끈기와 지혜, 그것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는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내일의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는 서울의 한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청년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인들과 경쟁해야 해서 더 힘들어요.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고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겠죠.
일자리 센터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 구직자가 크게 늘었어요. 특히 IT,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러져요. 한국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는 집값 하락 문제를 제기했어요.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우리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인들은 하나둘 떠나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이러다 큰 손해를 볼까봐 걱정이에요. 범죄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에 의한 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특히 조직폭력,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의 박 경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게다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내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중국인들의 먹튀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원무과장은 이렇게 말했죠. 고액 진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손실은 결국 한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일자리, 주거, 치안, 의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고 있었거든요. 과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난민 심사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담당하는 최전선이었죠. 거기서 만난 김 과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의 난민 신청이 폭증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온 가짜 난민이에요. 이들이 난민 심사 기간 동안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인 난민 신청자의 9%가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난민 신청이 늘어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심사 기간 동안 이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김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해요. 그 틈을 타 많은 이들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죠. 이어서 만난 단속반 박 팀장님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은신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게다가 인권단체들의 반발도 심해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박 팀장님의 말에 의하면 일부 인권단체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의 권리는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료를 조사해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 또한 불법 체류자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조직폭력, 마약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방에도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어 보였어요.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도 강화하고 자진 출국 유도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국제 관계나 경제적 요인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법치주의 국가인 한국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죠.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과 국가의 법질서, 그리고 국민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발전해온 저력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단결력이 그 원동력이었죠. 이런 한국의 저력을 생각하니 이번 위기 역시 현명하게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취재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한국의 대응 방식과 그 결과는 분명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섰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뒤를 돌아봤죠. 지난 몇 주간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명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로운 대처 방식을 보며 희망을 느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면 분명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거야. 그들의 대응 방식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겠어. 긴 비행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할지 구상했어요. 한국의 경험이 미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뉴욕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떠나올 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공항 로비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중국어 안내문들을 보며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직감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편집장에게 연락했어요. 한국의 상황에 대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레이스, 내가 한국에 간 사이 여기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우리도 비슷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하고 서로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미국의 현실을 직접 확인해 볼 차례였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정말 궁금했답니다. 다음날 사전 조사를 할 겸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 운전사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즘 뉴욕이 많이 변했어요. 특히 차이나타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니까요. 그의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타임스퀘어 근처에 도착하자 눈에 띄게 늘어난 중국어 간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호기심에 한 중국 식당에 들어가 물어보니 주인의 대답에 또 한 번 놀랐죠. 최근 1년 사이 손님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 됐어요.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이죠. 국경 순찰대의 존슨 대원과 통화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작년에 비해 중국인 불법 입국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어요. 국경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민국 통계를 확인해보니 놀라운 수치가 나왔죠. 2024년 한 해 동안 약 50만 명의 중국인이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는 거예요. 이는 전체 불법 이민자의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였어요. 뉴욕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죠. 올해 신입생의 2%가 중국인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부모가 불법 체류자죠.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의료 시스템의 부담도 커지고 있었어요. 뉴욕의 한 대형 병원 원무과장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국인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응급실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병원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죠. 미국 노동부의 보고서를 보니 더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어요. 저임금 직종에서 중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와 친분이 있는 경찰관이 중국인 범죄 조직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특히 사이버 범죄, 마약 밀매 분야에서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한국에서 봤던 광경들이 떠올랐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두 나라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로 대응 방식이었죠.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 의료보험 제도 개선, 일자리 보호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대응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였죠.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얼굴 인식 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미국이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양국이 협력한다면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편집장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더니 그가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좋아. 그레이스,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특별 시리즈를 만들어보지. 양국의 협력 가능성도 탐색해봐. 이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경험을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됐어요. 며칠 뒤 저는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 한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요. 취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숙제라고요. 하지만 한국처럼 똑똑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됐네요. 한국과 미국의 경험을 비교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취재를 거듭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와닿았어요.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 체류가 미국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취재 중 만난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국의 강력한 대응을 배워야 합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해요. 뉴욕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해 불법 체류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그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어요.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 동네가 우리 동네 같지 않아요. 그들이 떠나야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인지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죠. 불법 체류자 색출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고 해요. 한국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불법 체류자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거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든 생각은 이거예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자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요. 이제 제 특별 기획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를 쓸 차례예요. 중국인 불법 체류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요. 이 기사가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CNN 특파원 그레이스 김의 한국과 미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 취재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주 문제로 생각했지만 점차 한국의 뛰어난 대응 능력과 시스템을 발견하게 된 그녀의 취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출입국 관리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불법 체류자 대응 방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특히 신속한 정책 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모범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